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국내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양질의 기술 인재 육성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어수봉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산업 구조가 달라지면서 노동시장도 격변기를 맞았습니다. 달라진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산업계를 이끌어갈 노동 인력을 개발하는 곳이 중요해졌는데요. 달라진 산업 구조에 맞춰서 직업 능력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어수봉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양옆으로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사장님 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뭘까요? 우리 공단을 상징하는 그 캐릭터인데요. 아, 귀엽습니다. 예, 파란 색깔은 이루미, 뭘 이루다. 이루다, 예, 요거는 해내다. 해내다. 그래서 해내미, 네. 이루미, 예. 해냄인데 네. 저희 공단 직원들이 캐릭터도 디자인하고 네. 예. 장명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기능 올림픽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죠. 예.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이런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그 42개 종목에 나가서 종합 2위를 거두었습니다. 1위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IT 분야 네. 7개 분야에서 저희가 전 메달을 다 땄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가 기술 강국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증명했죠.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숙련 기술인들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공단이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하는 사업을 네. BTS로 요약합니다. BTS요? 예, 뭘까요? 브리징 연결하다, 브리징 네. 테크놀로지 앤 스킬스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사람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 공단의 역할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네.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능력 개발. 네. 네, 능력 개발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들어온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네. 그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네. 능력을 평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슨 자격증을 준다는 자격 그런 의미인가요? 시험을 봐서 네. 합격자에게는 국가 자격증을 발급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이제 동남아 16개국에서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네. 중소기업에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는 목표가 11만 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꾸로 그건 인바운드고 사람을 네.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고. 아웃바운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진출하는 예, 그런 그 청년들이 역할에서. 네네.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저희가 지원하는데 네. 작년에는 한 5천 명 정도 네네. 주요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를 포함해서 네. 한 70개국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인력공단이 설립된 지 이제 몇 년이 된 거죠, 정확히? 40년 됐습니다. 금년에 이제 해가 바뀌어서 네. 41년째가 되겠습니다. 40년 동안 산업 현장을 지원해 오신 만큼 그만한 어떤 성과들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우리나라에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누적수로 무려 2,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우리 청년들이 일도 하면서 학습하면서 네. 그래서 선취업을 먼저 한 다음에 네. 일을 배우면서 또 학교도 다니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인력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도입된 인력이 총 누적으로 160만 명. 현재는 시점에서는 약 2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네네네. 이제 한국에 일하고 있죠. 최첨단의 산업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들을 또 예.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치열하게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일어나니까 하나는 기존에 있는 기술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업그레이딩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요새 많이 음식점에 가보면 자동 주문하고 네. 또 현금도 요새는 다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직종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은 직업 전환인 프로그램 우리가 영어로 리스킬링 네네. 앞부분은 업스킬링, 리스킬링 요 두 부분이 이제 지금의 중요한 화두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주요 사업으로 해서 이 분야에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과 관련한 멘토링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좀 중요할 예. 것 같습니다. 기술에다가 어떤 철학적인 기반, 어떤 그러니까요. 인성 이런 부분까지 맞물리면 좋을 것 굉장히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능력을 네.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지사가 전국에 32개가 있는데 그 지사에 2명씩을 네. 닥터, 네. 우리 말로는 능력개발 담당 주치의라고 하는데 예. 그 제도를 금년에 시행합니다. 네. 좀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네. 그 의사들이 늘 하듯이 손님이 오면 당연히 어디가 아프시냐고 진단하고 네. 그다음에 처방하고 또 안내해주고 네. 이런 일들을 드디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도 하고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든 상황이고요. 더구나 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취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청년들의 고민이 네. 굉장히 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우려에 대비해서 청년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2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는 기업이 일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짧게는 4주,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우리 회사에 와서 일 경험을 해서 미래를 준비해라. 네. 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인턴과 조금 다른 개념인 건가요? 인턴은 돈을 받는 거고요. 네. 이거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아, 경험만 이제 경험만 한 4주간 제공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 예.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은 기업들이 네. 다 해서 작년에 한 20개 프로그램 네. 참여 기업들은 한 15개 기업이 되고 그래서 한 3천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해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는 더 확대해 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을 가리키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AI, 네. 빅데이터, 반도체, 배터리 제조 기술 네. 이런 부분에 특화된 것인데 요건 청년들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게 아니고 이때 네. 청년이라는 거는 19세에서 34세를 위한 34. 예. 청년 실업률이 높기도 하지만 네. 또 중소기업들은 또 인력난이 심합니다. 이런 미스매칭 상황이 좀 오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네, 정부가 이제 정책을 만들고 네. 저희들은 수행 기관인데 예, 예. 코로나 19로 네. 한 2년간 외국 인력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보통 매년 한 5만 명 들어오고 5만 명 나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그게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 1만 명 내서 15,000명밖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급히 89,000명까지 확대했고요. 금년에는 더 그 중소기업에서 일손이 없다고 네. 그 요구 사항이 더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에는 11만 명이 네. 들어오고 그리고 체류 기간도 여태까지는 한 5년 이내 네. 제한돼 있었는데 그것을 좀 10년까지 음. 연장해주는 그러면 저희가 10년 후가 되면 매년 10만 명씩 10년이 지속되면 100만 명이 100만 되는 명. 거죠. 10년 예, 후에는. 예, 예. 그래서 외국 인력 100만 명 시대는 10년 후에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총 경제활동 인구의 한 4% 정도 되겠습니다. 그 10만 명은 사실은 비전문직 쪽인가요? 주로? 비전문직만 10만 명입니다. 네. 우리가 단순 기능, 예, 단순기는. 단순 기능 인력이라고 부르죠. 네. 기업과 지금 연결해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기업의 직업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매년 중소기업만 얘기하면 한 10만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업 훈련에. 네. 거기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전체 중소기업의 비율로 보면 한 4, 5%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는군요. 네. 좀 더 늘려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기업 프렌들리한 기업이 접근하기 쉬운 제도로 바꿔줘야 되는데 네. 뭐 직업 훈련하면 신청서 쓰고 뭐 해야 하고 뭐 이게 예. 하루 일이거든요. 네.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중소기업도 많기 때문에 예. 네. 아예 그런 거 다 없애고 네. 하겠다고만 하면 기업 직업 훈련 카드를 줘요. 카드? 네. 최대 500만 들어있는 카드를 네. 돈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네. 쓸 수 있는 포인트? 권리를 예, 권리를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기업은 이제 그 카드로 그 자기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뭐 어떤 학원에 보낸다든가 혹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다든가 네네. 뭐 기술 훈련
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카드로 결제가 있죠. 그런 학습은 공단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외부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각 다 자기에서 하는 거죠. 자기 기업에서. 아, 예, 예. 자기 기업이 하고 주변에 있는 훈련 기관에 보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이제 자체 훈련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훈련센터를 어. 전국에 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동훈련센터의 숫자는 총 한 4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그 IT 시대니까 직업 훈련을 비대면 방식으로 동영상이죠, 되게 네네.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큰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등록을 하면 됩니다. 네. 그 등록비가 뭐 한 달에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 될 수 있고 네. 그건 다 아까 말씀드린 그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 것이고 네, 네. 그럼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그 기업이 자기 입맛에 맞는 네, 네. 좀 맞춤형 그것만 구독하면 되는 거죠. 그런 교육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걸 국가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는 건가요? 예, 인정받죠. 우리가 그 NCS 뱅크 직무능력은행이라고 하는 걸 금년에 개시하는데 네네. 거기다 다 기록을 해줘요. 이 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법이 뒷받침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기록된 거는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기업에서 경력이 쌓이고 네. 또 이런 공부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데 가고 싶어요. B로. B 기업에 가서 또 자기가 무슨 이력서를 다 내놓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B라는 기업의 사업주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오. 네. 국가가 공인하는 거니까. 예, 예. 이게 이제 근로자들이 또 열심히 하고 절실하게 또 배워야 이제 맞아요. 효과가 있을 텐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자기 자격으로 쌓이기 때문에 네. 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편인가 봐요. 그런 직원들이. 자격은 한 단위가 예.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용접하면 굉장히 예. 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또 빅데이터 분석하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네. 그렇게 크게 하는 거는 요새 젊은 세대에 잘 안 맞고 아. 우리가 마이크로 자격이라고 해요. 네, 네. 쪼갭니다. 예. 큰 자격을 한 10분의 1 단위로 쪼개줘요. 네, 네.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따면 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잘 못해요.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배워서 자격을 따게 되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한테는. 예.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배우는 맞습니다. 건가 네. 봐요. 그거를 네, 네. 기록해 줍니다. 만약 본인이 자기 이력서에 쓰면 네, 네. 증명서 가져오라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이 예. 국가 기록관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국가가 인정한 것이니까 예. 공공성이 높은 거죠. 저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따보겠습니다. 또 이 밖에 또 중점을 두고 올해 추진할 여러 가지 역점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네. 있어요? 저희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저희도 걸맞게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디지털 전환이 저희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네. 작년까지는 우리가 시험 보는 모든 시험 중에 필기 시험 다 전산화 마감했습니다. 전산화로. 네, 그래서 예, 지금은 종이가 예. 인쇄되지 않습니다. 네. 연간 인쇄되지 않는 종이 숫자가 무려 5천만 장 예. 이르고 있고 그걸 나무로 환산하면 한 50만 그루. 친환경 저희들 이제 친환경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분명히 일자리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보다도 더 성장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상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인류가 생긴 이래로 기술 개발은 끊임없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또 기술 변화도 끊임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누구라도 이 사회를 사는 누구라도 꼭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앞으로의 우리가 사용돼야 되는 기술들을 네. 내 몸속에 내 머릿속에 네.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독학으로도 가능하지만 또 주변의 도움, 또 직업훈련 기관의 도움, 또 우리 공단의 도움 네. 네, 네. 이런 다양하게 좀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업인력공단이 개인의 능력 개발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될 인적 자원 개발과 성장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1월이면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연말정산이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금 산출 기준인 과세표준 구간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일 때 15%의 세율이 적용됐는데요.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라면 15%의 세율이 적용돼서 더 많은 분들이 세금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도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 대비해서 5%가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에 한해서 2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됐습니다. 단, 지난해 하반기에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한합니다. 그리고 월세세액 공제율도 달라졌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올랐고요. 연봉 5,500만 원을 초과하고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10%에서 15%로 올랐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50만 원을 냈다면 세액 공제 금액은 72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3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단,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국민주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준비할 필요가 없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근로자가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서비스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기초학력 저하, 과밀학급 문제 등 우리 교육계에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데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교육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의 개발로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가 활용되면서 에듀테크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것도 있을 텐데요.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양성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임태희 교육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공무원에서 정치인 그리고 장관에서 청와대까지 중요한 곳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은 교육감으로서 반년을 지내셨습니다. 네. 소회가 어떠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역시 교육은 그 미래의 가장 큰 중요한 그렇죠. 그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결론은 교육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뀐다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교육감에 도전하게 됐고 6개월 지나면서 느낀 것은 지금 교육 현장이 여러 가지 이념적인 어떤 네. 그 문제에서의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 네. 또 정치적인 이런 갈등이 또 교육 현장에 상당히 또 영향을 주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게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네. 정말 어떤 방향으로 좋은 거냐 예. 또 우리 교육 현장에 예. 또 선생님들께 어떤 점에서 필요한 거냐 네. 그걸 보고 좋다면 음. 그것은 전임 교육감에 뭐 누가 한 거든 그렇죠. 다른 예. 지역에 어느 누가 한 거든 네. 좋은 것은 받아들이자 예. 그리고 우리가 좋았던 것은 다른 지역에 또 공유하도록 하자 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나온 정책이 등교 시간을 자율화하자 예, 그런 네.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생에게 결정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학교죠. 그렇습니다. 학교에 결정권을 줬는데 네. 이렇게 자유를 강조하신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저는 교육의 본질은 네, 학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네, 네.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찾아주는 즉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자율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다. 예, 그런데 그 자율 교육을 시키려면 학교도 자율적인 결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예. 교육청이 획일적으로 지시하고 학교가 획일적으로 교육 내용을 결정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강화해라. 네, 이건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등교 시간조차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은 옳지 않다. 예,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예, 등교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토의해서 예, 필요하다면 9시로 하고 네. 만약 늦춰야 되겠다 하면 더 늦추기도 하고 예. 자유롭게 운영합니다. 좋은 사례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그 이제 현장의 얘기들을 이렇게 수집을 네. 해보니까 어디는 예를 들어서 고3에 대해서 수능의 시간은 보통 8시에 그 수험장에 도착해야 됩니다.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수능에 앞서서 8시 반 등교 시간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아, 미리 네. 좀 먼저 그렇죠. 네. 그래서 체험을 해보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 교육의 이슈 중 하나가 이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임 진보 교육감 시절에 추진됐던 혁신 학교 네네. 문제죠. 네.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변화를 좀 예고하신 상황인 네. 것 같은데 일단 학교마다 지금 자유를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57%의 학교가 혁신 학교로 지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보니까 혁신 학교가 자율적인 교과 운영,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킨다, 학생 주도적인 이 교육을 시킨다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네. 그 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와 진단의 그런 과정이 네. 조금 좀 부족한 걸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건 뭐 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정말 집중하고 싶은 부분을 학교 구성원들하고 의논해서 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좋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 교육청에서 이제 진단하고 현장 평가단을 좀 운영을 해서 이제 좀 더 발전시키고 공유하도록 하고 이런 좀 선순환 체계로 네. 그걸 만들려고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사업 예산은 집행하지 않되 네. 그 사업 예산을 자유재량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 이 편성을 해줘서 예. 학교 구성원이 학교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교과 과정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수도권 인근은 학생들이 많아서 학급 과밀인 경우나 또는 학교 네. 부족 네. 상태가 많은데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실제로 그런 네. 상황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궁금합니다. 경기도는 전체 학교의 약 한 45%가 네. 보통 28명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 다 28명 이상인 과밀 학급입니다. 네네. 학교가. 아. 그 이유는 지금 전국 시도 중에서 사실은 경기도하고 그 인천 정도가 아마 인구가 유일하게 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자녀 가구 우선 분양 제도를 운영하면서 네. 당초에 예측했던 그 학생 수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다자녀 일기 가구 때문에.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지금 신도시들이 거의 다 과밀학급이라 예. 이 문제는 경기도가 조금 지역 형편에 맞게 재량권을 가지고 네네. 그 과밀 문제 해소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지금 현재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고 거길 거쳐야 학교 신설이나 네네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 제가 끊임없이 취임하고 나서 네. 네네네. 그 문제에 경기도에는 맞지 않는다는 예. 문제점을 제기해서 네. 금년부터는 이제 상당한 규모 일정 규모의 경우에는 네. 우리 이제 도교육청이 재량을 가지고 음.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좀 제도 개선이 좀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네. 또 굉장히 수도권에서 먼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네, 네. 폐교까지 맞습니다. 가는 그런 네네. 상황인데 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또 다른 완전히 극단적인 예. 다른 상황이거든요. 이 어떻게 경기도는 대응하십니까? 같은 화성이라도 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 개발이 안 돼서 인구가 주는 지역이 있어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지금 현상들이죠. 예. 그래서 폐교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폐교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설 대체 이전이라고 네. 경기도 어느 관내에서 학교가 폐교되면 인구가 많아지는 지역에 학교 신설을 그 TO를 가지고 설립하자. 네.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학교 설립의 기준을 네. 이제 유연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네. 그래도 폐교가 남는 곳은 학생들이 원하지만 교과 과정에 편성이 안 돼 있는 네. 뭐 문화예술 무슨 체육 활동이라든가 아니 교과 중에서도 아니 나는 로봇이나 AI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학교 교과 과정에 없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학교 이 교육청이 네. 좀 그 협약을 맺어서 공유 학교, 그러니까 학교가 시설을 대고 네. 그런 거를 교육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은 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예, 예. 이 운영을 하고 그 지역의 학생들이 얼마든지 그런 시설에서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면들을 네네. 가서 더 이 학습이 가능하도록 네네. 네. 이런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현장에서는 늘 나오는 이야기가 교육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꼭 네. 학부모 사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이 크신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교육의 질을 보통 얘기할 때는 예를 들면 선진국 수준만큼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적으면 질이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또 교육적으로는 그게 무조건 적은 게 최고냐. 20명 내지 30여 명이 같이 있을 때 흔히 사회성이나 이런 건 더 좋을 수도 있다. 예. 네. 하는 교육적 그 여러 가지 시각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교육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에게 정말 자기 주도적 역량을 키워주고 네. 다양한 이런 학생들의 사고가 또 학생들의 그런 관심들이 또 이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더 키워나갈 수 있게 해주고 요약하면 인성과 그 실력이 균형을 이루어지면서 키워주도록 하는 게 저는 교육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교육감님이 느끼시기에 요즘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인성도 참 중요한데 네. 공부하는 건지 그래서 아쉬운 점이 좀 있는지 좀. 그래서 그게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그 대학 선발 제도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 예. 그래서 대학 선발 제도가 지금처럼 가령 그 변하지 않고 있으면 네.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은 사실은 고쳐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선발 제도가 사실은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0.1점의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거죠. 그날의 또 그러니까요. 컨디션에 그렇습니다. 따라 또 다르고. 그런 게 아니고 음. 그 학생이 과연 실질적으로 자기가 대학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네. 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는 능력만이 아니고 네. 그런 걸 봐서 뽑도록 하는 쪽으로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의 교수님들이 네. 동의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대학 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학 교육에서 그거 빨리 안 고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학이 못 열어간다. 이렇게 제가 늘 지적하고 그래서 지금 교육감 저희들 모임에서도 지금까지는 대학은 교육감들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나 적어도 기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들이 대입제도의 결정 과정에서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그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계속 요구를 하고 아마 그렇게 이번에는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네.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좀 요구하는 그런 네. 목소리를 반영하는 학교가 네. 제일 가고 싶은 학교다. 네. 근데 중학생들은 급식이 좀 맛있었으면 좋겠다. 위생적이었으면 네. 좋겠다. 이런 학교가 1위였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집에서 잘 먹고 있을 텐데 대체로는 예. 어떤 불만이 나올 정도의 어떤 수준인가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교 급식이 부실하게 되는 거는 네. 이거는 사실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 학교 급식 상태를 보면 학생들이 메뉴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좀 양도 부족하고 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학생들이 우리가 만드는 학교 급식 메뉴를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제가 공모전도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도 학교가 좀 자율적으로 예.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라도 좀 학생들이 원하는 급식이 되도록 그렇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양의 문제는 자율 배식이죠. 예. 자기가 필요한 만큼 네. 그 좋아하는 거를 가져다 먹도록 이런 자율급식 체제로 네. 이게 이제 카페테리아식 급식으로 저희들이 그 명명을 했는데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자율급식 체제로 한번 가보자 하고 금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좀 해보자. 저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운동하는 것도 꽤 중요할 텐데. 맞아요. 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예. 그 학교에서 학교 체육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학교에서인지 좀 교장 선생님들께서 네. 우리 애들은 적어도 하루에 기본적으로 체조하고 수업 시작하자. 좀 이런 데도 있으면 좋겠어요. 교실에서도 좀 일어나서 예, 좀 체조를 좀 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든지. 지금 운동이 너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무슨 시간이 제일 늘어났으면 좋겠니 하고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네. 어디 가서 만나면 꼭 물어본다. 근데 7, 80%는 체육이에요. 이거는 뭔가 우리 교육의 네. 현장에서의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또 맞습니다. 이런 네. 교육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사실 스마트 기기에 네, 익숙한 네, 네. 스마트폰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에듀테크가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느 네. 정도 수준이고 또 앞으로 또 많이 확충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미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뭐 이 성인들보다 훨씬 나을 정도로 지금 익숙하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교육 활동이 거기에 결합이 좀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그 에듀테크가 교육 현장에 이 결합이 되도록 네. 일종의 디지털 플랫폼을 네. 경기도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정도의 콘텐츠를 네. 그 제공을 하고 음.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 보조 수단으로 그걸 활용해서 수업을 하시고 예를 들어 선생님들은
그 AI가 주로 하는 그런 교육 활동에 대해서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은 뭐 그대로 이제 그거는 관찰만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코칭을 해주시고 네. 지도해주시고 네. 이런 형태로 전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합시킬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플랫폼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교육감님께서는 경기도 학생들에게는 어떤 꿈을 심어주고 또 네. 학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신을 좀 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네. 경기 도민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 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교육의 중심은 학교에서 네. 선생님과 아이들 간에 일어나는 교육 예.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 중심으로 하되 네. 보조로 예. 디지털 플랫폼을 하고 예. 하나는 이제 모든 교육이 학교에서만 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지역 사회가 음.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또 지역 그 교육 협력 플랫폼을 네. 하나 만들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주 엔진과 에듀텍 그리고 이 지역 교육 협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보조 엔진이 네. 학교 교육을 뒷받침하게 그렇게 지금 기본 설계도를 준비 중에 예. 있습니다.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예. 학교가 달라졌어요. 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우리가 네. 바꿔보자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도 교육청의 다양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육청이 노력하는 만큼 학생들이 개개인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교사는 교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실현되길 바라봅니다. 네, 앞으로도 경기도 교육청이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